다들 땅 꽁꽁 얼고 얼어 죽을 것 같았어. 손절치던 그 북미에 셀프로 떠나겠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었죠. 지난 시간, 당시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던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그랬으니 유럽의 왼쪽으로 가면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보다 빨리 인도 갈 수 있다고 했던 사기인 듯 사기 아닌 사기 같은 콜럼버스의 대사기극이 가능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국 개뻥카라 종결되었지만 콜럼버스가 인도인 줄 알고 삽질했던 그 항로는 이후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 개척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후 스페인은 현재의 멕시코가 있는 중미 지역, 포르투갈은 현재 브라질이 있는 남미 지역을 시작으로 환장해서 식민지를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 지역은 당시 쳐다도 보질 않는 겁니다. 사실 북아메리카 지역은 과거 바이킹 형아들이 가장 먼저 개척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삼 인삼 몸에 안 맞던 바이킹 형아들, 날이 너무 더웠는지 북아메리카 지역 잠시 구경만 하다가 결국 다시 원래 자기들 살던 추운 북유럽 지방으로 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인삼 몸에 안 맞았던 바이킹 형아들 입장에서는 더웠을지 몰라도 지중해 연안에 살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더럽게 춥고 살기 힘든 지역이 바로 북미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것을 막연하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오히려 아름답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사계절이 뚜렷한 것을 단순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농사짓기도 거지 같고 식량 확보에도 불리하고 사람 살기에도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절마다 날씨도 달라지고 기온도 달라지니까 말이죠. 당연히 식민지 개척해서 돈 빨아먹고 싶던 국가들 입장에서 돈 좀 되던 커피나 홍차, 사탕수수와 같은 것들이 잘 자라는 것, 1년 12달 내내 날씨 덥고 습한 남미가 땡큐 베리머치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대항해 시대의 문을 가장 먼저 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초반에는 북미가 아니라 중남미에서 확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때 식민지 개척 뒷북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흔히 영국으로 불리우고 있는 당시 잉글랜드 왕국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편하게 영국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자기만 빼고 남들은 다들 주식해서 돈 버는 것 같으면 하게 된다는 주식, 자기만 빼고 남들은 다 식민지 개척해서 돈 버는 것 같았던 당시의 유럽. 당연히 약간 뒷북이었지만 영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이 남미를 개척하기에 조금 에바세바 드록바였습니다. 당시 영국보다 앞서 해상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같은 지역에서 식민지 개척하다가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에서 그나마 가까운 북미조차도 당시 항해 기술로는 2달이 걸렸었는데 중남미는 북미에 비해 더 멀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싸워서 좋을 것도 없고 더 멀어서 기름값 더 나와서 좋을 것도 없었으니 웬만하면 북미 쪽에서 식민지 개척을 시도하던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1584년 북미 지역으로 첫 탐험대를 보냈어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로어노크 섬부터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1584년에서 158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어노크 섬으로 이주 갔던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실종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꽤 유명한 사건이라서 인터넷에 로어노크 식민지를 검색해보시면 더욱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텐데, 1587년 약 120여 명의 영국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로어노크 섬으로 정착을 시도합니다. 당연히 정부 주도하에 했던 식민지 사업이었으니 당시 로어노크 섬 식민지 개척을 주도하던 담당자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20여 명의 사람들이 집도 짓고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을 다시 영국 본국에 보고하기 위해서 1587년 영국에 왔다가 3년 후였던 1590년 다시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와 보니 120여 명이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착촌 건물벽에 크로아토안이라는 정체불명의 글자만 적혀있고 사람들만 모두 증발을 해버린 거죠. 아직까지도 가설들만 난무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 증발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당시 영국 정부는 식민지 개척 사업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으로 변했고, 영국은 1605년까지 북미 대륙 식민지 개척 사업을 때려치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영국 왕대였던 제임스 1세, 당시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가 지름 따와서 1606년 다시 식민지 개척을 시도하게 되는데, 역시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손절했던 북미 대륙 제임스타운 개척 시작부터 아메리카 원주민들과의 육탄전부터 해야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죽어갔고, 반대로 제임스타운 개척하던 영국인들도 오지게 화살맞고 죽어나갔죠. 게다가 당시 제임스타운 식량난부터 개털 오브 개털이었습니다. 당시 북미 대륙의 식민지 개척을 하겠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불안정한 삶이 기다리는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서 정착하려다가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미 대륙에 제발로 셀프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난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었길래 북미 대륙으로 떠났던 것일까? 우리가 누구든 대부분 역사 시간에 배웠던 중세 유럽에서 부패했던 당시의 로마 가톨릭. 사실 이러한 가톨릭 부패의 배경은 고인물을 넘어서서 거의 석유 셰일층이 되었던 당시의 로마 가톨릭이 원인이기도 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는 종교 이상의 그냥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당연히 양반들이 존재하고 전 세계에 지금도 흔치 않은 대한민국에서 존댓말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아래 존댓말이 없으면 개념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것처럼 중세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을 믿지 않는 것은 개념 밥 말아 처먹은 인간 취급을 받을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후 1400년대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종교 신외의 자기 자신들,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아지던 1400년대 유럽. 즉 이전까진 그냥 신이 시키는 대로, 아니 신의 대리자 교황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인간 스스로 개척하고 인간 스스로 더 올바른 것을 위해 찾아 나설 수 있는, 신이 굳이 안 시키고 신이 굳이 이래라 저래라 안 했어도 인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당연히 이후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왕정과 종교,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후엔 그러한 영향으로 훗날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당시 유럽의 새로운 종교, 아니 새로운 기독교의 교파가 탄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 바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당시 기존 로마 가톨릭의 부패함과 실증을 느끼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신교라는 기독교 종파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따끈따끈 신장 개업한 저 개신교를 그 누구보다 넘나넘나 원하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는데,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쥐락펴락당해서 스트레스 개 많이 받고 있던 왕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왕들은 자기들이 왕이었어도 교황이 기라고 하면 기어야 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왕들이 다스리던 국가의 국민들은 자기 나라 왕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더 높은 사람은 신의 대리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새로운 종교 개신교라는 종교는 교황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쥐락펴락할 신의 대리자 교황이 사라진다는 것은 당시 왕과 권력자 정치인들 입장에선 넘나넘나 좋은 정치적 아이템, 풀스택 DLC였던 겁니다. 그랬으니 이후 상황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환장해서 국교로 개신교를 채택하기 시작했죠. 개신교라는 종교가 단순히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서 대체했겠거니 했던 기존에 널리 퍼져 있던 이유와는 상당히 다른 이유 때문에 개신교가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당시 종교개혁 이후 당연히 영국에서도 이렇게 생긴 새로운 기독교 종파 개신교를 채택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실제 영국 정부도 그동안 교황에게 시달리던 것들이 있었으니 실제 개신교를 받아들일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많은 개신교를 원하던 영국 사람들도 이제 자신들이 새로운 기독교 종파 개신교를 믿을 것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개신교가 아니라 생뚱맞은 종교가 갑툭튀합니다.
현재 전 세계 성공회라는 기독교 종파의 시작, 바로 영국 성공회였습니다. 사실 영국 왕실 당시 오지게 유행하던 개신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종교를 따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내수 전형 교황을 만들어서 정치질에 사용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세시대 유럽은 왕보다 신, 그 신의 대리자 교황이 최고 권력이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교황이 왕조지라는 말 한마디에 왕까지 조질 기세로 행동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교황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던 개신교, 교황 없어지니 앞으로 넘나 편하게 정치질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편 과거 로마 가톨릭에 있던 신의 대리자 교황이라는 존재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이는 것을 경험했던 영국,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바로 내수전형 교황을 만들어서 영국 국민들이 내수전형 교황과 왕실의 말에만 환장하고 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내수전형 교황이 바로 성공의 최초의 대주교, 현재도 존재하는 전세계 성공의 상징이자 영국 성공의 최고 성직자 캔터베리 대주교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이제 새로운 기독교 종파를 기대하던 수많은 영국 국민들 중 실제 영국 성공회 정도면 오케이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의 교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빠삭하게 다 알고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로마 가톨릭보단 나은 것 같으니 영국 성공회 오케이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영국 내에서 영국 성공회도 잘못된 것이라며 아예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며 100% 개신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교를 청소하고 정화하려고만 한다며 당시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나온 단어, 정화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퓨리탄스, 바로 정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 내에서 아예 종교의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정교도들. 그런데 내수전형 교황까지 만들어서 영국 왕실에 의해 쥐락펴락당할 종교가 탄생되었다고 하니 그들은 당연히 그 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 1세부터는 아예 영국 성공회를 무조건 믿으라고 강제하기 시작했고, 당연히 수많은 청교도들은 제대로 다시 종교 갈아엎으라고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영국 왕실은 영국 성공회에 반발하는 청교도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기 시작했죠. 나중 가서는 아예 그렇게 다른 종교 믿고 싶으면 그냥 영국 섬에서 나가 살으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청교도들은 어디로 가야만 했을까?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이 손절했고 영국도 식민지 개척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었다. 북미가 남아있었습니다. 효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효기심입니다. 오늘부터 효기심의 리메이크 미국편 업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효기심의 미국편은 3년 전 이미 2018년에 업로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초보 유튜버였던 효기심, 당시 미국편의 영상 효과와 자료 화면들이 너무나 허접했고 당시 사용하던 마이크도 너무나 허접해서 다시 한번 리메이크로 만들고 싶었던 효기심의 욕심에 의해서 오늘부터 다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효청자 여러분, 한동안은 미국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세계 초강대국 미국. 그런데 저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국가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저번 시간 드디어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으로 향하기 시작했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으로 떠난 것을, 저것을 미국 건국의 시작으로 알고 계시기도 한데, 사실 저때 건너간 청교도들은 미국 건국 과정에서 큰 지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북미 대륙 플리머스 해안에 발을 밟았던 것은 1620년. 그런데 그들이 가기 이전부터
이미 영국 정부는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 개척하면서 원주민들과 육탄전 벌이고 있었습니다. 즉 저 청교도들이 갔던 것은 그 당시 북미 대륙에서 일어난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중 한 가지일 뿐. 그 이후 건국될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사실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2021년 기준 생긴 지 250년도 안 된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 도대체 미국이라는 국가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 우선 우린 미국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이해하기 전 분명하게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과거 원래는 1750년대의 영국이라는 국가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즉 최소 17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국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던 겁니다. 우린 우선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그리고 오해도 너무나 많은 미국 역사의 시작점으로도 알려져 있는 필그림 파더스, 미국 순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에서 쫓겨난 청교도 이야기부터 짧게 알고 넘어갑시다.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 드디어 북미 대륙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핍박할 그 어떠한 세력들도 없는 곳에서 제대로 교회 짓고 정착했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저 청교도들이 갔던 북미 플리머스 해안은 영국에서 무려 6,6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배 타고 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냥 나무배들이었습니다. 돛 달고 바람 오지게 이용하고 노 오지게 저어가면서 가야 했던 바닷길만 무려 6,600km였다는 거죠. 그랬으니 가는 도중에 사람 열어 죽게 됩니다. 당시 냉장고도 없었으니 자신들이 먹으면서 갈 식량도 제대로 없었고 갱플랭크 마냥 귤도 못 까먹었으니 괴열병이라던가 여러 병에 시달리며 항해를 했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렇게 고생 개고생을 하며 드디어 북미 대륙 해안에 다다른 청교도들.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도 배에서 내리질 않는 겁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대륙은 스페인, 포르투갈도 손절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이 죽어라 노력해서 만들고 있던 제임스타운이라는 식민지 지역도 하루 건너 하루 원주민들과 총칼 들고 화살 쏘고 난리치는 지역이었죠. 즉 북미 대륙에 도착은 한 청교도들, 간 좀 보고 내려야 했었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화살 맞고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일단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큰 배를 정박하고 작은 배로 정찰대부터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일단 원주민들이 없는 곳, 화살 안 날라오는 곳을 찾기 시작했죠. 게다가 오랜만에 배 타고 내렸으니 배도 상당히 고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장하게도 당시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했던 시점은 한겨울 오브 한겨울이었던 겁니다. 이미 그 플리머스 해안 내리기 전부터도 배고파서 환장할 것 같았는지 수많은 청교도들은 정찰배에 몇 명만 타고 육지로 갔어 원주민들이 겨울에 먹으려고 묻어둔 옥수수 매장에 둔 땅부터 파먹기 시작합니다. 상륙하기 전부터 10계명부터 어기고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또 그 옥수수 셉에 먹은 게 뽀록이 났어 원주민들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렇게 원주민들과 화살 쏘고 육탄전 벌여서 좋을 것 없었던 청교도들, 바로 직선으로 쭉 떠가면 있던 플리머스 해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1620년 12월 21일 한겨울 오브 한겨울이었던 거죠. 이때 영국인이긴 한데 영국인이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떠난 이 사람들을,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 순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 탄생의 시작을 알린 사람들로 불리고는 있는 순례의 아버지들 청교도. 그들은 그 이전 이미 수많은 원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정착하기 오지게 어렵다고 소문자자했던 북미 대륙의 털을 잡긴 잡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겨울에 내렸어 배 쫄쫄 굶어가며 사람도 열어 죽어가며 어떻게든 진흙과 나무 거적대기 다 긁어 모았어 일단은 집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영어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영어로 말을 걸었던 사람은 놀랍게도 아메리카 원주민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메리카 원주민이 영어를 쓰며 청교도들에게 말을 걸 수 있던 것일까? 일단 그 영어 쓸 줄 알던 원주민, 그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일단 청교도들에게 어마무시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한겨울에 와서 추시조라며 강냉이들부터 손수내어주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는 청교도들이 도착하기 몇 년 전 영국 정부에 의해 납치당했던 5명의 원주민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영국 정부는 청교도들이 북미에 도착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북미 식민지 개척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원주민들과 육탄전 벌이며 식민지 개척을 하는 것은 씹손해 중에 개손해였습니다. 그랬으니 그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과 협의하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도 줘가면서 식민지 개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려면 우선 영국인들이 원주민들의 언어를 알아야 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통역사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북미 대륙에서 원주민 5명을 납치해가게 됩니다. 그렇게 원주민 5명을 납치해서 영국으로 데려와서 몇 년간 영국 생활도 배우게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원주민들의 말들도 배우기 시작했던 영국 정부. 이후 북미 원주민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영어 오지게 배운 납치했던 5명의 원주민을 데리고 다시 북미 대륙으로 향하게 되는데, 해안에서 원주민 5명 내리자마자 사방에서 원주민들이 화살을 쏴서 납치했던 원주민 데려갔던 영국인 다 죽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5명 중 1명이 1620년 겨울에 오셨던 청교도들에게 헤이 하와이유라고 말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 이전 자기들 풀려날 때는 사방에서 화살 쏴서 다 죽였다더니 이제 와서는 청교도들에게는 또 호의를 베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 원주민들 영국물 좀 먹었었습니다. 납치당했던 지난날 영국이라는 자신들과는 차원이 달랐던 새로운 문명을 보고 듣고 배웠던 원주민, 그는 다시 북미 원주민들에게 돌아왔지만 저 영국에 살던 백인들 함부로 건들면 대포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무기들로 자기들 개박살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오로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북미 대륙으로 왔던 청교도들이 지난날 자신들을 납치했던 영국 정부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개쫄려서 호의를 베풀었던 거죠. 그렇게 그 영어를 할 줄 알던 원주민 덕분에 청교도들 원주민들과 함께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가을 겨울 찬바람 쌩쌩 불어서 우동국물 땡기는 날에는 원주민들이 평소 잡아먹던 야생 칠면조들도 청교도들이 가져왔던 총으로 쏴 죽여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함께 나눠 먹고 예배도 드리고 둘이 짝짝꿍 오지게 잘 맞추며 지내기도 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개박살 날까봐, 청교도들 입장에서는 함께 잘 지내던 일방적인 추억으로 시작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수많은 역사 교과서에서 미국 건국 과정에서 이런 소수의 영국인들과 원주민들이 잘 지냈던 환상적인 장면, 이 장면을 끼워 발휘해서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알리고 있다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주민들과 잘 지내던 청교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영국 정부 주도하에 수많은 원주민들이 학살당하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사이좋은 이야기로 시작되었던 추수감사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행복해 보이던 이야기와 전혀 상관없는 본격적인 영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식민지 개척, 달리 말하면 영국과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건국의 시작을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이 건너간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역사가 고로 시작된 것처럼 배우곤 하는데, 사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내걸고 북미 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이 현재 초강대국이라는 국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무언가 개쩌는 국뽕 샘솟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국뽕 안타깝게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모든 이주민이 실종되었던 로어노크 식민지를 시작으로 제임스타운까지도 모두
청교도들이 처음 북미 대륙에 도착했던 1620년에서 로어노크는 무려 36년 전, 제임스타운은 13년 전부터 개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것은 맞기는 맞으나 그 이후 탄생할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에서 지분율은 거의 개미 중에 개미 지분율이란 겁니다. 만약 그들이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지 않았어도 어차피 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어마무시한 면적의 식민지를 만들 예정이었으니까 말이죠. 이처럼 과거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는 조금 왜곡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국민들을 위한 국뽕, 역사의 립서비스를 첨가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러한 왜곡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호기심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청교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1600년대 초 영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아니라 거의 용암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주변 국가였던 달리 말하면 영국의 견제 대상이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남미에서 환장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그 외 프랑스까지도 이미 1534년 진작에 현재 캐나다 퀘벡주 가스페 반도에 프랑스 깃발을 꽂고 있었으니 말이죠. 전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엄청난 제국으로 평가받던 대영 제국, 16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쥐뿔개털도 없던 겁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군대를 지속적으로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 1754년 북미 남미 식민지 영토들을 보면 빨간색 전부 다 영국의 식민지들입니다. 발등에 용암 떨어지고 있었으니 오지게 분발했던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 총 쏴서 학살했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빨간 영국 식민지 사이에 오지게 넓은 파란색 영토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영국보다도 훨씬 발빠르게 1534년 퀘벡주에 빨대 꽂고 시작했던 프랑스의 식민지 영토였습니다. 지금도 캐나다 퀘벡주 사람들은 프랑스의 식민지 역사 때문에 프랑스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당시 저 오데오 주변에서 프랑스 모피 장사 오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상당히 짭짤하게 돈 벌어먹던 모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강냉이로 나뭇가지 오지게 주워와서 댐 만드는 것 좋아하는 비버의 모피였습니다. 당시에도 현재도 비버는 유럽에도 존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 비버 하도 싹을 작작 잡아댔어 유럽에서는 비버씨가 마르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하필 현재 북아메리카 대륙의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5개의 호수인 오데오 주변에 비버 오지게 많이 있던 겁니다. 저곳에서 프랑스가 비버 모피 오지게 잡았어 모자 만들어서 유럽에서 겨울에 패션쇼 오지게 하곤 했었던 거죠. 문제는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도 오데오에서 비버 오지게 잡아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들끼리 식민지 영토 때문에 오지게 싸워놓고 현재까지도 프렌치 앤드 인디언 워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동시에 유럽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또 싸우던 7년 전쟁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던 북미 대륙에서의 프랑스 영국 전쟁이 시작됩니다. 당시 1756년에서 1763년까지 있었던 유럽에서 일어난 7년 전쟁, 그리고 1754년부터 63년까지 있었던 북미에서의 프랑스 영국 전쟁, 연도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즉 영국이랑 프랑스는 당시 7년 전쟁으로 유럽에서도 싸우던 동시에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비버 가지고도 오지게 싸우고 앉아있던 거죠. 당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상황이었던 수많은 원주민 부족들도 둘로 나뉘어서 프랑스 편에 서거나 영국 편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까지 싹 다 나중 가서 조져서 식민지 넓히려 했던 영국의 입장에서 프랑스와 원주민들이 합심해서 자기들 조졌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르던 것이 현재 공식적인 전쟁명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 전쟁명을 저렇게 안 부르는 학자들도 꽤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 어찌되었든 프랑스와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제 비버모피 가지고 오지게 싸우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 프랑스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시끄러울 때였다는 겁니다. 당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 싸울 때 프랑스 본국에서 북아메리카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국방비리, 방산비리, 보급품 몰래 빼돌려서 후려쳐서 팔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저 전쟁에서 프랑스는 영국에게 개털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1764년 당시 식민지 지도를 보면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던 지역을 모두 스페인과 영국이 반띵을 하게 되면서 저렇게 영국과 스페인의 식민지 지역이 오지게 넓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프랑스로부터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으니, 그리고 식민지 영토까지 오지게 넓어졌으니 당시 영국에겐 개이득이 아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전쟁은 이기면 망하고 지면 개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단 터지고 나면 편의점 점주님들부터 치킨집 사장님들까지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전쟁터로 나가야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국가 경제는 올스톱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랬으니 당시 영국 정부, 프랑스한테서 전쟁이 이겨서 식민지 영토 넓어졌어도 나라고 깐 개작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전 국민에게 세금 오지게 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일으켜서 국가재정 파탄나기 직전이었으니 모든 것들을 국민 열세로 퉁치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당시 이 세금들을 영국 본국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영국인이지만 영국의 식민지에 살고 있던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북미 영국 식민지 주민들에게도 세금 내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은 이러했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를 했던 수많은 주민들은 처음에 북아메리카로 이주할 때부터 국가지원 개털 제대로 받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빈민층 서민층들이 영국 본국을 떠나 자신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그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싸그리 작작 모아서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배 타고 넘어갔던 거죠. 그랬으니 논밭 개털 제대로 있지도 않던 지역에 자기들이 손수 하나부터 열까지 거름 주고 밭 깔고 했어 사람 살만하게 다 만들어 놓고 살던 겁니다. 그렇게 자력 갱생의 정신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뭘 지원해준 것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대뜸 세금 오지게 내라고 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수많은 북미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뚜껑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영국 정부 우선 인지세법으로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던 모든 종이란 종이에 세금 다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신문부터 여권, 책, 허가증, 기타 등등 그냥 일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던 종이란 종이는 싹 다 말이죠. 이후에는 연필부터 유리종이, 페인트부터 홍차와 기타 등등 생필품까지 그냥 다이소랑 알파 문방구에서 사야 되는 것들에 세금 다 걷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상이나 간 보는 것도 없이 말이죠. 사실 2014년 대한민국의 담뱃값 인상을 할 때만 해도 그 이전 2012년, 2013년까지 언론부터 정부까지 흡연자 거의 인간 쓰레기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금 올리기 전에 분위기도 조장하고 어떻게든 여론부터 만들어낸 후에 세금도 올려야 욕을 덜 먹는 법인데, 그냥 다이렉트로 논스톱으로 세금 올렸던 영국 정부. 당연히 내가 황무지 와서 개고생하면서 강냉이 키우고 원주민들 다 총 쏴 죽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았는데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난리치던 영국 식민지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보스턴에서 영국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위 나중 가선 너무 거세졌어 영국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죠. 그렇게 영국 정부는 한 발 물러섰어. 그럼 인도 스리랑카에서 후려쳐오던 홍차만이라도 세금 내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릴 때 호기심은 보스턴에서 일어난 보험 처리 제대로 안 된 차 사고인 줄 알고 있었던 보스턴 차 사건의 전야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홍차값이 저렴해진다고 한 당시 홍차 밀수업자들 입장에서는 개빡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스턴에서 주작을 설계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재정 개박살났던 영국 정부. 결국 북미에 있던 영국 식민지, 그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에게까지 세금 오지게 올리려다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서 한발 빠꾸를 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이 홍차만이라도 세금을 내라고 했던 거죠. 많은 분들은 이 시점에서 영국 정부가 홍차 오지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 홍차 가격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저렴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식민지 지역에 있던 동인도 회사가 영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도매와 소매까지 거쳐야만 영국산 홍차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식민지 지역의 동인도 회사들이 후려쳐온 홍차들을 영국 정부가 다이렉트로 중간 마진 없이 다이렉트 유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이전보다 홍차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당시 영국 정부의 홍차 창고에는 홍차 오지게 쌓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전 실크로드를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었던 홍차. 그 시절은 당연히 정말 오지게 돈 많은 귀족들이나 소수 고위계층들의 먹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 이후 개나 소나 홍차 후려쳐 오던 1700년대 중후반, 이제 홍차가 흔해졌고 팔려는 유통회사들도 너무 많아졌어 창고에 재고가 오지게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세금 오지게 필요했던 영국 정부, 그 재고 홍차들 정부 차원에서 직접 유통 마진 없이 오지게 저렴하게 만든 후 거기에 세금 조금 얹어도 홍차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으니 세금도 거둘 겸 오지게 저렴해진 홍차에 세금 얹었어 북미 식민지에도 팔아먹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홍차 가격은 그 이전 영국 홍차보다 훨씬 상당히 저렴해질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보스턴 차 사건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 당시 북미의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쿠데타 일으켜서 정치인에 먹고 싶어하던 사람과 원래 영국산 홍차가 아닌 네덜란드 홍차를 밀무역해서 북미에서 돈 벌어먹고 있던 세뮤얼 아담스와 존 핸콕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용역들에게 뒷돈을 주었어 보스턴 항구에 들어오던 배에 쌓여있던 영국산 홍차를 바다에 집어던질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보스턴 차 사건 터지기 10년 전부터 영국 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해야 한다며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고 뒤에서 얘기하고 댕겼던 세뮤얼 아담스. 본인 나중에 정치에 먹으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집안도 그 이전부터 영국 식민지 지역의 총독이나 영향력 있던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거나 후원을 하던 집안이었죠. 그리고 기존 영국산 홍차가 너무 비싸서 그것보다 훨씬 저렴했던 네덜란드산 홍차를 밀무역했어 북미 지역에 팔아먹던 존 핸콕. 만약 영국산 홍차가 오지게 저렴해졌어 북미 식민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본인 사업 다 말아먹힐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뮤얼 아담스와 존 핸콕, 그 두 사람의 짝짝꿍 주작질이 바로 보스턴 차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 수많은 북미에 살던 영국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홍차 외에 세금도 없어졌고 홍차 가격도 저렴해졌는데 어떻게 저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사실 당시의 상황은 북미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굳이 불만이 생기거나 굳이 손해볼 일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실제 홍차 외에 세금을 없앴고
더 나아가서 홍차에 세금을 부과하긴 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차 가격은 오지게 저렴해졌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사실 영국 정부가 홍차 가격을 올리든 말든 홍차에 세금을 오지게 부과하든 말든 대부분의 북미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진작부터 대부분의 수많은 밀무역업자들이 팔아먹던 네덜란드산 홍차를 사먹고 있었으니 말이죠. 사실 저 보스턴 자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정치꾼들이 선동을 하고 있던 영국의 북미 식민지였습니다. 밀수한 네덜란드 홍차 잘 드시고 계셨어도 저 영국이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저 조만한 섬조가리 따위가 본국이라는 이름하에 이 광활한 북미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국인이지만 북미 대륙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개무시하고 있다면서 선동하면서 말이죠. 당시 쿠데타 일으켜서 정치에 먹고 싶어하던 정치꾼들과 다른 나라 밀무역 홍차 팔아먹어야 했던 사업가들의 설계는 이러했었습니다. 일부러 영국에서 들어온 홍차 상자를 바다에다 집어던지면 영국 정부가 개빡쳐서 총 들고 유혈 사태를 일으킬 테고,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멋모르던 수많은 당시 지역 주민들도 영국 정부에 반감이 생길 테고, 그 반감이 생겼을 때 저 영국 정부가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개차반 취급한다면서 선동 오지게 할 선동각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보스턴 자사건이었던 겁니다. 보스턴 항구에서 홍차 상자 바다에 집어던지자마자 실제 아니나 다를까 설계대로 영국 정부가 바다에 홍차 집어던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변에서 시위하던 수많은 북미 영국인 일반인들까지 싹 다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영국 정부는 보스턴 항구까지 문 걸어 잠그라고 오더까지 내리고 앉아 있었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영국 정부가 판매하려던 홍차의 유통 구조에서 북미 영국 식민지 주민들이 손해보게 될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홍차 밀수업 하시던 존 핸커, 훗날 미국 독립선언서에 최초 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뮤얼 애덤스는 미국 독립 이후 매사추세츠의 상원의원이 되었고 더 나아가 주지사까지 해먹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보스턴 자사건 이후 분위기 삭막해진 북미 대륙, 북미에 있던 영국 식민지, 당시 북미 대륙에서 꽤 영향력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실제 영국 본국으로부터 쿠데타를 일으킬지 어쩔지를 회의하기 위해서 말이죠. 실제 꼭 해쳐먹을 생각만 가진 사람들만 모였던 것은 아니었지만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환상과 영국과 쌩깠을 때 이후 사업으로 돈 더 벌어먹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모였던 제1차 2차 대륙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곳에 굳이 정치적 욕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것일까? 당시 영국 정부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겠다던 소문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일까?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이용하면서 돈 빨아먹고 있던 북아메리카의 영국인 사업가들, 당시 영국 정부가 영국 본국뿐 아니라 북미 식민지에서까지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예, 굳이 꼭 흑인은 아니었지만 태양의 시대와 근대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 고대에도 노예라는 개념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시대 때 본격적으로 무역이 시작되었던 아프리카 흑인, 그렇게 끌려온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은 유럽뿐 아니라 전세계 수많은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로 끌려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영국 식민지도 예외는 아니었죠. 과거부터 수많은 영국의 사업가들은 저 광활하고 넓은 영토의 북아메리카 대륙, 저곳에 있던 영국의 식민지로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북미 대륙에서 흑인 노예들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농사와 사업을 번창시키고 있었죠. 그렇게 수많은 영국인들이 사업을 하던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대륙. 그런데 보스턴 자사건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었던 1772년 영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이용하면서 돈 빨아먹고 있던 북아메리카의 영국인 사업가들, 자신들의 본국에서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북아메리카 대륙의 수많은 사업들은 흑인 노예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만 가능했던 것들이 많았었으니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영국 정부는 대뜸 흑인 노예제를 폐지한다는 소리를 하게 되었던 것일까? 당시 상황은 이러했었습니다. 1700년대 중후반 북아메리카에 있던 영국인 사업가가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었던 영국 본국으로 이사를 떠나게 되는데, 근데 이때 데려온 흑인 중 한 명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도망쳤다던 그 흑인이 하필이면 도망친 곳이 영국 성공회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10계명 그 자체였습니다. 누구든 신의 말씀 따라 아무리 흑인이어도 평등하게 신을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며 흑인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죠. 사실 당시 영국 성공회는 1700년대 후반 당시까지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기독교 종파였습니다. 그랬으니 어떻게든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환장하게 하고 있었는데, 신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신 앞에 누구든 평등하다는 논리로 흑인 노예도 세례를 받으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영국 성공회의 신자이며 동시에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영국 정부도 영국 섬 전체에서 영국 성공회를 무조건 믿으라며 강요를 할 때였는데, 그랬으니 당연히 성공회의 성직자들과 신도들의 요구, 세례받으면 흑인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공공연하게 영국 섬으로 끌려왔던 흑인들이 영국 성공회 교회로 도망을 가서 세례받고 점차 수많은 흑인들이 자유인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그랬으니 영국 본국 섬에 있던 수많은 흑인 노예의 소유주들은 어떻게든 흑인들 주말에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문 걸어 잠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한 영국의 사업가가 노예로 끌고 왔다던 흑인이 영국 성공회 교회로 튀었으니 당시 그 사업가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그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이 영국 성공회 교회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당연히 당시 세례를 받은 흑인과 그 장면을 지켜봐준 영국 성공회 신도들은 이제 이 흑인이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다고 오지게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그 흑인 데리고 있던 사업가가 세례받았다고 자유인이 되는 것은 개소리라며 다시 자기 노예 돌려달라며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으니 당시 흑인과 그를 도와줬던 영국 성공회 신도들과 흑인 노예 소유주였던 사업가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대영 제국의 법원에서 소송까지 하게 되면서 실제로 영국의 흑인 노예와 관련된 대영 제국 역사상 최초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건데, 대영 제국 본국에서 노예라는 개념은 관습법일 뿐 법률에 의거하지 않으며 저 흑인이 스스로 노예인 것을 거부하고 봉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그가 다시 사업가에게 노예로서 반환되는 것은 법률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국 본국에서 흑인 노예를 거래할 순 없다. 그전까지는 법에 없었어도 다들 그러려냐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흑인 노예를 사고 파는 것도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영국의 노예제 역사상 최초의 소송 판례가 나온 이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최소한 대영 제국의 본토에서는 노예라는 개념과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리게 된 분명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영국 본토섬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던 영국의 식민지 지역들까지 노예제가 법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영국 본토섬에서만 더 이상 흑인 노예 제도로서 흑인을 거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판례가 나왔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영국 본토섬에서 이 판례가 나온 것은 링컨 태어나기 무려 3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당시 영국 본국에서 저 판결이 있었던 것이 영국 본토섬 내에서만 적용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 판결이 있었어도 북미 식민지에서까지 흑인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북미 영국 식민지에서 사업을 하던 영국인들, 영국 본국에서 저러한 판결이 나왔으니 곧이어 자기들이 살던 식민지 지역에서도 노예 제도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오지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흑인 노예가 법률로서 근거되지 않는다는 대영 제국의 판결이 있었던 1772년 7월로부터 정확히 4년이 지났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고 영국인이 살던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선포됩니다. 노예가 반드시 필요했던 수많은 자본가들, 그리고 수많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까지 이제 영국과만 쌩까면 자유롭게 다른 국가들의 쌈마이 홍차들을 후려쳐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존 홍차 밀수업자들까지, 그들은 북미 식민지 주민들의 주권이라는 이름과 당시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튀어나온 공화정이라는 이름을 팔아서 미합중국, 미국이라는 국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영국 정부 때문에 노예 없어질까 불안해하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영국 정부와 쌩까고 편안한 마음에서 밀무역을 비롯한 수없는 사업을 해먹고 싶어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미국 독립혁명이 구지구태여 기어이 끼었고 왜 시작했었는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나 사업가들, 해먹을 게 많았던 사람들의 경우 영국으로부터 쪼개져 나올 이유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시 북미 영국 식민지에 살던 일반인들의 경우 별로 독립에 대해 열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양반들도 원래는 영국인이었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것뿐이었으니 말이죠. 그랬으니 당시 해먹을 게 많았던 수많은 정치꾼들과 사업가들, 당시 북아메리카 대륙의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에게 그 일반인들을 선동할 도구가 몇 가지 필요했는데, 도구를 찾고 있는데 마침 당시 영국 내의 작가이자 혁명가였던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토머스 페인은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겐 상당히 익숙한 상식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주민들이 현재 영국 본국으로부터 여러 권리들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 침해당하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하고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책이었죠. 사실 토머스 페인은 원래 북미 대륙에 살던 영국 식민지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보스턴 자사건이 일어난 직후였던 1774년 영국에서 살던 토머스 페인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던 그 유명한 $100의 면상 박혀 계신 벤자민 프랭클린께서 손수 만나십니다. 둘이 만나서 뭔 대화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순 없으나 분명한 건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듣고 북미 대륙으로 떠난 토머스 페인, 가자마자 독립해야 된다며 난리 치기 시작했으니 아마도 같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식민지 주민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주권 권리를 되찾게끔 정신개조를 해달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물론 토머스 페인은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던 사람이었지만 말이죠. 이 시점에서 호기심 이 인간이 왜 다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그렇게 까대면서 토머스 페인은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만들려는 사람으로 표현하려는지 뭔가 의문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토머스 페인은 그 이전 영국에 살 때부터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던 사람도 아니었는데도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사회제도에 모순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초부터 순수하게 제대로 된 국가나 제대로 된 새로운 사회제도를 만들어보고 싶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북미에서 홍차 밀수업을 하던 사람들과 노예가 사라져선 안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런 대쪽 같은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품고 있던 사람, 아니 이용해 먹을 순수한 도구가 필요했을지도 모를 일이고 말이죠. 그랬던 토마스 페인, 말년에 인생 말아먹게 됩니다. 사실 토마스 페인은 미국 독립 과정에서 곧장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개판이었던 프랑스에서도 자유평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토마스 페인의 여러 글들과 사상들이 역사에 남은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에도 어마무시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페인은 프랑스에서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었죠. 초반에 프랑스 대혁명 때만 해도 수많은 프랑스 자유주의자들은 토머스 페인에게 동조했었습니다. 그러나 토머스 페인이 너무 순수하게 대통령,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도 수많은 기득권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프랑스 대혁명 이후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외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주댕이로는 떠들고 있었지만 속은 전혀 아니었던 정치꾼들, 그들은 초반에 토마스 페인 덕분에 프랑스 대혁명까지 이뤄냈지만 훗날 자기들이 정치인이 되자 토머스 페인은 신을 부정하는 이단이라며 프랑스에서 내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년에는 다시 북미, 이제는 영국 식민지가 아닌 미국으로 돌아와서 토머스 페인은 남은 여생을 쓸쓸히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찌되었든 토마스 페인의 상식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독립하는 게 옳은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환장해 있었던 수많은 미국 건국 세력들,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자기들이 계속해서 토마스 페인까지 팔아먹으며 민주주의 정신과 주권과 자유를 계속해서 이용하며 팔아먹었으니 팔아먹은 대로 빼도 박도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일단은 겉으로는 공화주의 국가 미국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애초에 민주주의나 자유평등 공화주의 같은 것에는 별로 관심 없었던 수많은 미국 건국 세력들,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했으나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을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건국 세력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영국이라는 중앙정부 때문에 자기들이 해먹던 밀무역에도 지장이 생길까 두려워서 독립하자고 했던 인간들도 많았고, 게다가 노예제도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면서 그래서 독립하자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으니 국가는 탄생했으나 앞으로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무조건 지들 사리사욕을 대전제로 깔아야만 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후에는 독립을 했는데도 6년 동안 대통령을 뽑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독립 이후에도 무려 6년이나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드디어 1783년 영국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독립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1789년까지 독립 이후 무려 6년 동안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왜 미국은 독립 이후에 무려 6년이나 지도자를 선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애초에 자기들 해먹을 것을 위해 독립을 하자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껴있던 미국의 건국 세력들. 이미 독립 이전부터 자기들이 독립하면 국가원수를 프레지던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은 대통령밖에 없는 저 프레지던트로 하자고 정해놨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말이 대통령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사실 저 프레지던트라는 단어의 초창기 의미는 그냥 바지사장이었습니다. 각 주의 대표들끼리 자기들 이익에 대해서 토론하고 난리칠 때 가운데서 중립이나 지키고 사회나 보면서 다른 나라 원수 만날 때 얼굴 마담이나 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랬으니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저 프레지던트라는 존재를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프레지던트가 우리한테 어디까지만 간섭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간섭을 못하는 식물이 되어야 할지를 가지고 6년 동안 토론만 오지게 해대고 앉아있던 건데, 사실 자기들이 만든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원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애초에 밀무역을 하거나 여러 사업을 하거나 흑인 노예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싶던 사람 오지게 많이 있었던 미국 독립 세력들.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어서 독립을 했는데, 국가원수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하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랬으니 당연히 국가원수는 바지사장 정도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애초에 주의 대표들과 해먹으려던 사람들의 권한은 오지게 많이 만들고 실제 정부는 그냥 중간다리 역할이나 하게 하고 싶었던 것이 미국의 시작이었으니, 그 이후에도 정부 대통령보다 의회의 권한이 강력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 각 지역구별로 국회의원들이 각각 따로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들 소속 정당이 하자는 대로 어느 정도 따져주기 마련이기도 한데, 미국은 건국 초기 정당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각 주의 대표들이 의회에 가면 건국 초기에는 자기들 주에 유리하게끔 난리부르스 치고 토론만 오지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사회자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프레지던트, 건국 초기에는 저런 거나 해야 했던 존재가 대통령이라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2021년까지 오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저러한 상황이었으니 독립 이후에도 6년 동안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누가 해야 할지 정하지도 않고 난리치던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특정 국가의 리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안보적으로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일 겁니다. 그랬으니 빨리 대통령을 뽑기는 뽑아야 했던 따끈따끈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독립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의 독립 건국은 어찌되었든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이룩해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독립 세력들은 독립 이전 당시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기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 더욱 좋은 나라,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서 다 함께 동참해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국시키자고 난리를 쳤었는데, 막상 독립해보니 개털도 없던 겁니다. 만약 레알 참트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자 독립을 했다 쳐도 독립전쟁이라는 전쟁은 치렀던 미국. 당연히 전쟁 이후의 국가 경제 상태는 개판 오브 개판이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기들 멋대로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고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세금 더 거두려고 시도까지 한다며 그러한 여러 멘트들로 선동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막상 독립전쟁 직후 경제 박살난 미국에서 세금 더 걷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미국 독립 직후 국민들의 입장에선 독립하면 살기 좋아진다더니 세금만 더 쳐걷는다며 개빡치는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쿠데타, 그럼에도 어떻게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데,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가 아예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이죠.
실제 독립 직후에도 위로는 아직도 캐나다 쪽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마음만 먹으면 영국이 다시 미국을 조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없는 나라에서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나라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호시탐탐 노리던 영국에게 다시 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어나던 독립 직후의 미국, 빨리 대통령을 뽑기는 뽑아야 했었습니다. 그 이전 바지사장처럼 앉혀만 놓으려던 대통령이 아닌 어느 정도 강력한 리더십과 권한들이 있는 대통령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멋대로 특정 주에는 혜택을 주거나 우리 주에만 쌉손해를 줄 수도 있다며 각 주의 대표들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며 우린 절대로 우리의 개이득을 포기할 수 없다며 만들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쩌다가 튀어나온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고 당연하게만 배웠던 바로 삼권분립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운영해보자는 차원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단 각 주의 대표들이 대통령을 뽑기는 뽑아야겠는데 뽑아놓고 제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꼬라지를 절대 볼 수 없었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자기들 손에 안 보려고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삼권분립이었던 겁니다. 물론 현대사회까지 오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수정보완되어 왔지만 말이죠. 현재 입법 행정사법인 삼권분립은 대부분 아시는 내용일 테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미국 건국 초기에 갑툭튀한 것들 중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거의 유일무이한 선거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존재하는 바로 선거인단제도 말이죠. 선거인단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호기심의 친구 간다요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현재의 미국 선거인단제도는 여러 수정 보완이 되어 왔지만 건국 초기의 선거인단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저 무지몽매한 일반 국민들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들 멋대로 함부로 대통령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면 나중 가서 나라꼴 개판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을 비롯한 수많은 기득권 세력들, 그들의 개이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우리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국가 미국은 1차적으로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엘리트들을 따로 뽑고, 그 이후 저 무지몽매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우리 엘리트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통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미국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싹 다 정해놓고 드디어 미국 초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당시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던 화로마냥 싱싱했던 건국 초기의 신생국가 미국, 그런 신생국에서 쿠데타까지 일어나던 분위기였으니 건국 초기 미국의 분위기는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어마무시했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군인 출신의 카리스마도 있고 전쟁도 잘하던 안보의식 투철했던 사람이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렇게 미국 건국 이전에는 영국 군대의 장교였고, 이후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 약 300명의 땅만 2,600만 평을 가지고 있던 갑부, 이후에는 반란군 종사령관이었다가 또 이후엔 독립군 종사령관으로 평가받게 되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미국 건국 이전에는 영국 군대의 장교, 이후 북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에서 노예 약 300명의 땅만 2,600만 평을 가지고 있던 갑부, 이후 반란군 종사령관이었다가 또 이후엔 독립군 종사령관으로 평가받게 되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이나 외국 여행 갈 때 1달러에 면상 박혀 계셔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얼굴입니다. 그는 1789년부터 97년까지 8년간 미국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사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면서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 그가 실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위인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호기심과 신작가가 환장해서 알아봤는데도 정말 별 얘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이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의 꽤 부잣집이었던 북미 식민지 지역으로 이주한 영국인 집안의 도련님이었는데 이후 20살이 되면서 북미 영국 식민지의 버지니아 군대에 소령이 됩니다. 이미 어린 나이부터 영국 군대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저번 호기심 영상을 보면 북미 대륙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비범무비 가지고 오지게 싸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할 때도 조지 워싱턴은 실제 전략 전술을 잘 세우며 전투에 임했었고 군인으로서 꽤 능력을 인정받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0대 젊은 나이에 대령까지 초고속 승진을 하기까지 했었죠. 그 이후엔 영국 군인 때려치우더니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들과 노예들을 데리고 수많은 농업과 플랜테이션 사업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 가서는 혼기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결혼한 상대가 원래 결혼했었지만 남편이 죽어서 과부였던 마사 댄드리지 커스티스였습니다. 당시 흔치 않았던 조지 워싱턴보다 한 살 연상의 와이프였죠. 그런데 죽었다던 그녀의 전 남편은 버지니아주 최고갑부 중 한 명이었던 데니얼 파크 커스티스였던 겁니다. 남편 죽고 나서 수많은 재산이 생긴 그녀. 당시 조지 워싱턴이 결혼할 예정이었던 그녀의 재산은 당시 버지니아주 최상위급이었습니다. 그 이전 조지 워싱턴의 집안도 꽤 재산이 있는 집안이긴 했지만 조지 워싱턴의 와이프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었습니다. 그렇게 워싱턴은 결혼과 동시에 흑인 노예만 300여 명에 땅만 무려 2600평이 아닌 2600만 평을 가진 15지는 갑부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7년 전쟁 이후 영국이 북미 식민지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려는 시도를 했고 이후에는 노예제도까지 폐지한다고 난리를 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영국은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북미 식민지의 수많은 영국인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을 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식민지 주민들이 너무 돈이 많아지거나 너무 노예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너무 군사력과 민병대가 많아질 경우 본국에 대항해서 영국 본국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소지가 여러 가지 있었으니 말이죠. 그랬으니 당연히 당시 북미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 중 그 영국인들 중 돈 많거나 사병들 많았거나 노예들 많이 있던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영국 본국 때문에 개꼴받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조지 워싱턴. 노예만 무려 300명에 토지는 2600만 평이나 가지고 있던 그도 영국 본국에 개꼴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연히 미국 독립전쟁과 독립열풍에는 당시 수많은 북아메리카에 있던 영국인 사업가들, 이제 곧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탈바꿈될 사업가들, 자신들의 노예와 사업들을 지키고 영국 본국의 여러 규제까지 발로 빵 까버리려면 당연히 독립이 개땡큐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수많은 사업가들이 미국 독립 세력과 군대들까지 후원하고 응원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세계사도 까놓고 보면 사람 사는 것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 이전 군인 출신의 전략전술까지 잘 써왔던 영국군 장교 출신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미국 독립군 종사령관으로 추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만 봐도 돈 재산 많은 사람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엉겨붙으려고 난리를 쳐대는 상황이 존재하고 실제 조지 워싱턴이 전략전술도 잘 쓰던 군인 출신이었으니
조지 워싱턴이 미국 독립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이 별로 이상할 것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미국이라는 국가를 독립하려는 영국인들과 레알 영국인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전쟁의 장기화로 싸우다가는 영국도 국가국간 다 털릴 상황이라서 결국 전쟁을 중단하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독립을 인정해줬고, 그 이후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갑툭튀한 이후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독립 직후 쿠데타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랬으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던 미국은 분위기 개상막 오브 개상막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미국 내에서 독립군 총사령관 출신의 인기까지 오지게 높았던 조지 워싱턴이 선거인단만장 일치로 미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영국으로부터 입 다물고 살고 있던 수많은 미국인 사업가들, 이제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독립 이전 영국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지역 영국인들에게 땅 개척하는 것까지 제한을 걸어두곤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미 원주민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테고, 더 나아가서 북미에 살던 영국인 사업가들의 돈이나 세력이 너무나 커지거나 돈이 많아져서 사병들이 많아져서 본국에서 오지게 멀리 떨어져 있던 북미 식민지에서 영국 본국으로부터 갈라지겠다는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으니 말이죠. 그랬으니 미국이라는 국가가 독립되자마자 민병대에 수많은 무기까지 소유하고 있던 부자와 농업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자기들 멋대로 마음껏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북미 원주민들은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도 수많은 탄압을 받았었지만, 미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되고 난 후에는 땅 넓혀서 개척하고 농사짓고 난리치고 싶어하던 수많은 미국 사업가들에 의해서 그 이전 영국 식민지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죠. 사실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그닥 재미있거나 딱히 새로운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 하기 전에는 영국 군인 출신이었고, 미국 독립전쟁 때는 전략전술 잘 썼던 영국 내 반란군 총사령관이었다가 훗날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 되었고, 그 외에도 자신들의 노예를 오지게 부려먹으며 노예들이 도망갔을 때 자기 노예 다시 잡아오라고 오더도 내렸었고, 이후 초대 대통령이 된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국가가 탄생할 시점에 있던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 짚고 넘어가긴 해야겠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긴 했던 건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리 조지 워싱턴이 전략전술을 잘 썼더라도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국가였던 대영제국, 도대체 대영제국을 상대로 어떻게 저 식민지의 주민들, 저 식민지에 살던 주민들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국가를 독립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 도대체 미국 독립 세력들은 어떻게 그 어마무시했던 대영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킬 수 있던 것일까? 호기심은 과거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위대하다 말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당시 전세계 초강대국 반열에 오르고 있었던 대영제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해서 독립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독립 당시 원래 영국 장교 출신이었던 조지 워싱턴, 그가 아무리 군인 출신으로서 전략전술을 잘 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국가였던 대영제국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의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지 워싱턴도 전략전술을 잘 썼던 총사령관이긴 했지만, 당시 미국이라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세력과 대영제국에 맞닿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독립세력들 중 머리 오지게 좋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또 한 번 엄청난 발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의 대영 제국의 철천지 왼수 오브 왼수였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페인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식민지를 누가 더 먹을 것이냐를 가지고 영국과 사이 더러웠던 프랑스, 동남아 쪽에서 식민지 개척으로 계속해서 충돌하던 네덜란드, 그리고 대서양에서 바닷길 때문에 사이 더러웠던 스페인까지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들에게 가서 우리 미국 독립이 바로 저 대영 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오지게 좋은 너무나 좋은 기회라며 당시 영국 견제의 환장에 있던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당시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도 환장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했죠. 역시 국제정치는 야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영 제국이 미국 건국 세력을 이기기 정말 어려웠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현재까지도 미국의 지정학이 개싸부지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 바로 배멀미였던 겁니다. 예전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와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긴 항로를 개척하는 것은 당시 항해 기술로는 어마무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본국으로부터 직선으로 북미 대륙까지 무려 6,600km, 당시 항해 기술로만 무려 2달이 걸리는 거리였던 겁니다. 그랬으니 당시 갱플랭크 마냥 귤도 못 까먹는 상황에서 2달이나 걸려 북미에 도달했던 대영 제국의 군대, 그랬으니 배에서 내리자마자 멀미 오지게 하다가 계열병 오지게 걸린 채로 싸워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상대는 그냥 미국 독립 세력이 아닌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던 미국 독립군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니 단숨에 짧은 기간에 미국 독립 세력을 박살낼 상황도 아니었던 대영 제국. 전쟁의 장기화는 5만 곳에서 전쟁차하고 댕겼던 프랑스 루이 14세처럼 결국 나라의 부도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783년 미국이라는 국가의 독립을 인정한 대영 제국. 그렇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드디어 수많은 국가들의 지지와 인정까지 받으며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지난편에 말씀드렸던 조지 워싱턴이 당선되었던 거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의 마지막 임기였던 1797년, 조지 워싱턴은 그 마지막 임기가 끝난 이후 바로 2년 뒤였던 1799년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지 워싱턴 눈 감자마자 유럽에서 이 사람이 튀어옵니다. 전 유럽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말이죠. 미국이라는 국가가 건국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시점, 유럽에선 나폴레옹이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 그가 설치고 댕겼던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사실 1800년대 유럽의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다루는 영상이니 미국과 관련된 나폴레옹 얘기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지도는 바로 나폴레옹 시기의 프랑스 최대 영토입니다. 저 당시 스페인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기까지 했었는데, 저 정도로 유럽을 거의 먹기 직전이었던 나폴레옹. 호기심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이겨도 나라 박살나고 지면 아예 개박살납니다. 나폴레옹이 당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고 있었지만 한편 프랑스의 나라 국가는 반대로 작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탱크 사고, 총알 사고 그런 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박살난다고 생각들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일상에 존재하는 치킨집 사장님부터 여러 편의점 점주 알바분들까지 싹 다 전쟁터로 끌려가야 합니다. 즉 국가의 경제 선순환 자체가 아예 올스톱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전쟁은 절대로 장기화되어선 안 됩니다.
수많은 기업들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전쟁터로 가게 되었어 기업들의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고 가정에 생활비를 주던 수많은 남편들까지 일을 중단하게 되었으니 가정에도 생활비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죠. 현대는 그나마 그 이전보다 여러 제도들로 여건들이 나아지긴 했으나 그 이전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전쟁나면 정말 경제 올스톱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과거 중세 근대 역사에서 전쟁만 터졌다 하면 국가가 세금 오지게 거두려다가 쿠데타나 독립까지 이어진 경우가 허다했던 거죠. 그것은 당시 나폴레옹의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부르주아들의 수많은 재산들을 전쟁을 위해 몰수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처묵처묵한 땅에 있던 재산들까지 전쟁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나폴레옹 전쟁은 사실 일대 다수의 전쟁이었으니 나라국 간 재원화도 밑에 개구멍 뚫린 듯이 오지게 돈 빠져나가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폴레옹의 프랑스 임야부터 맹지까지 싸그리 작작 다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당시 프랑스 땅 넘나 원하던 나라가 한 곳 있었습니다. 바로 북아메리카에 생긴 따끈따끈한 신생화로 국가. 미국은 당시 농사부터 여러 사업들을 내륙에서도 해먹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내륙에서 바닷길로 빠르게 가져갔어 유통을 할 루트와 항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미국 중부에서 강 타고 쭉 내려가면 너무나 딱 부러지게 존재하고 계시던 당시 나폴레옹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에 위치해 있던 뉴올리언스 항구가 있던 겁니다. 그랬으니 당시 미국 정부 저 뉴올리언스 항구 좀 팔라고 프랑스에게 간을 보기 시작하는데 마침 부동산 팔아먹어야 했던 프랑스 서로 협의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국 대표단은 협상을 위해서 배 타고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게 되었었는데 당시 미국은 뉴올리언스 항구를 당시 돈으로 $10,000,000 정도 부를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1800년대 초 당시 미국 노동자 월급이 약 $12였으니 현재 초봉을 최저 200으로만 단순 계산할 경우 현재 가치로 약 1조 6,500억 정도라고 대충 감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는 미국이 당시 돈 $10,000,000 정도를 부를 것을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1000만에 500더 얹었어 $1,500만 루이지애나 전체를 다 팔겠다고 딜을 거는 겁니다. 뉴올리언스 항구 한 개만 $10,000,000였는데 $500만 더 얹으면 저 프랑스 북미 식민지 루이지애나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개삽질 딜. 그 정도로 돈 오지게 급했던 나폴레옹의 프랑스였습니다. $1,500만. 앞서 말했던 당시 평균 미국 노동자 월급 $12를 대입해보면 현재 우리 돈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도 어마무시하게 큰 돈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말 기준 저 루이지애나의 20분의 1 크기의 남한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은 약 5천조였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찌되었든 개헐값의 루이지애나 전체를 사기는 샀다는 거죠. 그렇게 미국의 영토는 독립 직후의 영토에서 프랑스로부터 얻은 루이지애나까지 저렇게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현재 미국 영토에서 저렇게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알래스카 그리고 한창이나 떨어져 있는 하와이까지 저곳들은 어떻게 미국의 영토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미국 영토에서 저렇게 부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존재하는 알래스카 그리고 한창이나 떨어져 있는 하와이까지 저곳들은 어떻게 미국의 영토가 될 수 있었을까? 저번 편에서 미국이 나폴레옹 프랑스로부터 개헐값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루이지애나를 구매해온 과정을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의 현재 영토들을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멀리 직선으로 아래로 그어놓은 듯한 국경을 가진 알래스카, 그리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제도 말이죠. 사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루이지애나 외에도 미국 서부와 남부 쪽 영토도 설명을 드리긴 해야 하는데, 이건 나중 가서 남미 국가들과 텍사스 얘기부터 해드린 다음 그 이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알래스카와 하와이 편이니 말이죠. 자연산 홍련어 지금도 오지게 많이 사시는 알래스카. 사실 저 알래스카를 미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개똥값에 사왔다는 얘기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 알래스카 팔아치웠던 러시아가 미국 건국전이었던 1700년대 초만 해도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사실상 변방의 오랑캐 취급을 받았던 국가입니다. 그랬던 러시아 제국의 어마무시한 부흥을 이끌었던 짜르 황제가 나타났으니 바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러시아 역사 배울 때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배웠던 뾰트르 대제입니다. 뾰트르 대제가 황제였던 러시아 제국. 당시 1700년대 초반 러시아 제국은 과거 중국 대륙 국가와 조선이 유목민족들 오랑캐 취급하던 것처럼 함께 무언가 섞이거나 교류가 많거나 그런 것들 개탈 없이 계속해서 팽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황제였던 뾰트르 대제 생각에는 당시 대항해 시대 이후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하던 것처럼 우리 러시아 제국도 다른 대륙을 찾아서 식민지 개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으니 당시 뾰트르 대제 다른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인도 아니면 북미 남미 쪽에서 난리치던 것처럼 우리 러시아도 러시아의 동쪽에 가서 한번 처목처목 해보자고 오더를 내립니다. 그 오더를 듣고 러시아의 최고 동쪽으로 배 타고 얼어 죽겠는데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비투스 베링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알래스카 주변에서 기웃기웃대며 항로와 바다를 찾았어. 지금도 저 바다 이름을 베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건데, 이 양반이 드디어 그 맛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다던 연어 오지게 많다는 알래스카를 찾아냈던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알래스카에 털을 잡기 시작했고, 알래스카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 오지게 죽여가면서 이후에는 정착해서 알래스카 물개부터 연어까지 싸그리 작작 조져서 물개 모피 팔아먹기 시작하는데, 잘 나가던 러시아가 대영 제국에게 또 한 번 작살이 난 겁니다. 최근 푸틴 짱이 머리 잘 굴려서 먹었다던 크림반도. 그 크림반도 가지고 과거 러시아는 크림전쟁이라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림전쟁에서 오스만 제국과 영국에게 개차발렸던 러시아 제국.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이라는 국가와 전쟁 터져서 좋을 것 하나도 없던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들거나 엮어서 좋을 것 없던 그 대영 제국의 식민지가 러시아가 처묵했던 알래스카 바로 옆에 있던 겁니다. 저 북미 지역의 알래스카에서 만약 러시아가 영국이랑 또 싸우게 되면 저 알래스카 꽁으로 그냥 영국에게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랬으니 러시아 입장에선 꽁으로 먹힐 바에 털릴 바엔 빨리 개헐값에 팔아먹자는 쪽으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 이후 알래스카는 1867년 3월 미국에게 720만 달러에 매각하게 되는데, 당시 미국이 알래스카를 샀다는 1867년은 미국도 내부적으로 남북전쟁 끝난 지 2년도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구매할 때 저 팥빙수를 뭐하러 돈을 쳐주고 사냐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난리가 아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알래스카주 전체 예산의 무려 85%가 알래스카산 석유와 천연가스 팔아먹은 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알래스카에 어마무시한 지하자원들이 많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현재 ESG처럼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 분위기로 저자원이 많은 땅들의 가치도 한동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진 누가 뭐래도 자원 오지게 많은 땅임은 틀림이 없어 보이긴
한 곳입니다. 현재 알래스카 석유 매장량은 무려 43억에서 16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고 북미 대륙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을 지닌 지역으로 가장 많은 석유 매장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이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저 태평양 한가운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으로 유명했던 저 하와이는 어떻게 미국 영토가 되었던 것일까?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으로 유명했던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제도. 도대체 하와이는 어떻게 미국 영토가 되었던 것일까? 저 사진 속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외모가 마치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상당히 흡사한데 저러한 외모를 가진 분들은 현재 대부분 뉴질랜드와 하와이 등에 살고 계십니다. 저 뉴질랜드와 하와이가 있는 남태평양 지역의 약 1000개 이상의 섬들을 보통 우리는 폴리네시아라고 부르는데 저 폴리네시아에 계신 수많은 원주민들을 우린 폴리네시아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 섬들에 살게 되었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선 학자들마다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20만 년 전 전 인류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출발했다고 인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인류가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살기 어려워진 아프리카를 떠나 점차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점점 이동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기원전 3만 년 전 수많은 인류가 현재의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수많은 섬들이 존재하는 폴리네시아에 도착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하와이라는 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 폴리네시아인들인 거죠. 그렇게 그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하와이 섬에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들. 그런데 1778년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배 타고 댕기다가 하와이라는 아름다운 섬을 발견한 겁니다. 껍데기로 아름다웠던 것과 달리 막상 섬 안에 들어가 보니 당시 하와이 내부에서는 여러 부족들끼리 오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족장이 제임스 쿡이라는 영국인이 왔다길래 그 영국인 만나서 노가리에 소주 한 잔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서양식 무기들과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던 부족장. 이후 유럽에서 여러 서양식 무기들까지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로 화살 쏘던 다른 부족들 다 썰어버리고 이 부족장이 하와이 전체를 통솔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양 문물 지들 부족만 받아들였어 하와이 전체 부족들을 다 썰어버리고 최초로 하와이 왕국을 설립했던 하와이 왕국 초대왕 카메하메아 1세였습니다. 사실 저 양반이 영국 탐험가 만나기 전만 해도 하와이는 문명 발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뎠었습니다. 신식으로 지어진 건물도 없었고 철로 만든 무기나 물건들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카메하메아가 왕이 되었던 1800년대 초중반 유럽이 본격적으로 5만 가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가 바로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변화가 생겼던 바로 산업혁명 시기였던 겁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그대로 미국도 따라서 했던 산업혁명. 그랬으니 야무지게 철판떼기로 배도 만들었어. 고래잡이 포경선도 오지게 만들기 시작했고 무역선도 오지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물건 많았던 중국 대륙의 청나라. 그 청나라와 미국이 무역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이용하기엔 에바세바 드롭바였습니다. 지금이야 파나마 운하라도 있으니 망정이지 옛날엔 그냥 남미 끝을 돌아가야만 했었으니 말이죠. 미국은 당연히 배를 타고 태평양을 이용해서 아시아에 있던 청나라와 교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그러한 무역선들과 고기잡이 배들의 휴게소
알감자와 버터 오징어 먹던 곳 중 한 곳이 바로 하와이였던 겁니다. 하와이는 점차 수많은 배들이 잠시 정박해서 여러 물건을 구매하거나 잠시 체류하는 곳으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것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른 나라 배들이 배 주차해 두고 선원들이 돈 펑펑 써주던 곳이 바로 하와이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불필요하게 너무나 아름다웠던 하와이였습니다. 아름답고 아름다웠던 하와이. 그거보단 수많은 미국인들 점점 탐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1830년 드디어 미국인 중 최초로 윌리엄 후퍼라는 사람이 하와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미국인들이 하와이 땅을 구매하면서 하와이의 사방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탕수수 농장 플랜테이션이 시작되었던 하와이, 어떻게 변했을까? 당연히 그 이전까지는 오직에 발로 뛰면서 물고기 작살로 잡고 과일도 채집해서 먹고 농사도 간간히 지어가면서 살아갔던 수많은 하와이 원주민들. 그런데 사탕수수 오직에 수확하는 일 도와주고 월급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돈이라는 개념, 달러를 벌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제 초콜릿도 달러로 돈 주고 사 먹게 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사정들이 차츰차츰 변화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하와이라는 국가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돈을 벌던 수단은 미국인이 하와이 땅 사서 하던 플랜테이션 농산일, 그 농산일을 도와주고 받던 원주민들의 인건비, 아니면 미국과의 무역 말고는 아무런 경제산업이 없던 겁니다. 그러니 나중 가서는 하와이 왕국은 철저하게 미국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거죠. 이후에는 다른 지역이 아닌 하와이의 사탕수수만 1875년 무관세로 미국과 무역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지역들의 사탕수수보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만 미국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랬으니 이제 하와이의 사탕수수는 미국에서 오지게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공짜는 없었습니다. 사탕수수 무관세로 사주는 대신 하와이 왕국은 미국에게 진주만 이용권을 헌납해야 했었습니다. 당시 하와이 왕국의 진주만이 미국의 무역선, 아니 더 나아가 미국의 전함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에게 엄청난 지정학적, 군사적 개이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대영 제국이 여러 지역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두고 그곳들을 전략적 해군 기지들로 이용하며 설쳐댔기에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 항해기술부터 선박들까지 강력해지면서 미국은 자신들의 본토에서 최대한 멀리 있는 곳들에 자신들의 군사적 요충지들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시 하와이에게 사탕수수 무관세까지 때려박아주면서 진주만 이용권을 얻어내려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서구여강 국가들이 북미 남미로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으로 사망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하와이의 폴리네시아인 원주민들도 미국 사람들은 면역을 가지고 있던 전염병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병 걸려 죽기 시작했던 겁니다. 점차 하와이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으나, 당시 하와이에 땅 사두고 플랜테이션 사업하던 수많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죽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플랜테이션 농산일 일손오직에 부족해졌던 수많은 서구 사업가들, 하와이 원주민들 죽어가자 중국, 조선, 일본 같은 곳에 하와이안 드림 찌라시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 중엔 실제 하와이 농장에서 일하던 분들도 꽤 많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와이 원주민들이 죽든 말든 어떻게든 해외에서 노동력을 끌어모아서라도
하와이의 플랜테이션 사업 경제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으니 하와이에서 설탕 한번 팔아보겠다는 수많은 미국 사업가들이 하와이로 환장해서 이민 오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사업가들과 정치꾼들이 민병대와 군대를 조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지들 사업도 잘 되어 가는데 가쁜 쿠데타를 일으킨 하와이로 이민 온 사업가들. 그런데 저 쿠데타가 일어났던 1893년, 그런데 딱 그로부터 3년 전이었던 1890년, 너무나 신기하게도 당시 미국 상원에서 수입품들에 대해 관세를 무려 50% 후려갈기겠다는 관세법이 통과된 겁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는 그렇다 쳐도 하와이만큼은 사탕수수 설탕을 사실상 무관세로 수입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개저렴했던 수입산 하와이산 사탕수수 설탕 수요가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앞서 말한 저 법 통과된 후 다른 나라고 뭐고 하와이까지 포함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평균 관세가 무려 49.5%까지 올라버린 겁니다. 그랬으니 당시 하와이에서 사업하던 사람들과 하와이 사업가들의 로비받던 정치꾼들 입장에선 무조건 절대로 하와이가 미국의 수입산이어선 안 됐습니다. 반드시 하와이의 사탕수수 설탕을 미국의 국내산으로 만들어야만 했던 거죠. 결국 미국 사업가들의 쿠데타는 너무나 성공적으로 마감하게 되었고, 1894년 미국 사업가들과 정치꾼들을 중심으로 하는 갑툭튀 하와이 임시정부를 만들더니 딱 4년 갔던 공화국, 미국인 사업가 집안의 이민 2세가 초대 대통령이었던 공화국, 하와이 공화국이 갑툭튀 됩니다. 미국인이 하와이로 이민 와서 그 이민 온 미국인들의 2세 3세들이 하와이 국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갑툭튀 된 하와이 공화국, 미국에게 연락해서 자기들 좀 빨리 먹어달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들 사탕수수 미국으로 판매할 때 50% 관세 후려쳐맞지 않으려면 수입산이 아니라 신터부리만 만세, 국내산이 되려면 미국이 하와이를 먹어줘야 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연락받았던 미국, 생각처럼 화기애애하게 얼른 오라고 내가 당장 먹어줄게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굳이 구태여 하와이가 미국이라는 국가에 합병된다면 미국은 갑자기 원래 신경도 안 써도 될 하와이 사람들의 복지부터 경제까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일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 뿐이었으니 말이죠. 어차피 당시 미국은 굳이 하와이가 미국 영토가 아니어도 이미 진작부터 진주만을 자기들 군사 목적으로 잘 써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굳이 구태여 먹어줄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후에도 어떻게든 수입산이 아니라 국내산 되고 싶으셨던 수많은 하와이 쿠데타 세력, 이후엔 하와이 공화국을 탄생시킨 국내산을 위해 노력하셨던 하와이 공화국 건국의 아버지들, 초대 대통령이었던 샘퍼드 돌과 그 뒤에 있던 수많은 사업가들의 부단한 로비에 1898년 원래는 부족단이었던 하와이, 이후에는 하와이 왕국이었던 하와이, 이후에는 하와이 공화국이 된 하와이가 갑툭튀 국내산용 설탕 하와이로서 미합 중국의 영토로 합병됩니다. 그렇게 지난편 알래스카에 이어 1898년 하와이까지 국내산을 위한 합병이 되면서 현재의 미국 영토와 거의 비슷한 미국의 국토가 이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저 영토, 미국의 서부와 남부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쩌다가 넓어진 것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린 저 남미 국가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인지를 이해해야 미국의 영토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